오늘은 20세기의 비즈니스 역사상 뭐랄까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무모했던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IBM의 시스템 360 탄생 비화인데요. 아, 시스템 360. 정말 역사적인 제품이죠?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처드 테들로 교수가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서 진행한 강연 녹취록입니다. 당시 IBM은 컴퓨터 업계의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왜 갑자기 기존의 모든 제품을 없애버리고 회사의 운명 전부를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걸었을까요? 맞아요. 오늘은 단순히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엄청난 결정을 내린 사람과 그를 둘러싼 가족, 그리고 그들이 만든 아주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점에 테들로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보통 기술회사는 당연히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기술 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IBM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나죠. 맞습니다. 이 시스템 360이라는 거대한 기술 프로젝트를 승인한 CEO 톰 워슨 주니어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평생을 세일즈맨으로 살았죠. 그의 아버지자 IBM의 창업자인 톰 워슨 시니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IBM의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기술이 아니라 세일즈와 서비스에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왓슨 주니어의 육성 기록에도 나오더라고요. IBM은 곧 서비스다. 네, 최첨단 기술이나 노벨상은 있으면 좋은 바람직한 것일 뿐이고 회사의 본질은 고객 서비스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시 IBM의 문화를 보여주는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심지어 회사 노래, 사가까지 있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 에버 언월드라는 노래. 네, 가사를 보면 정말 애사심이 엄청나더라고요. 테들로 교수는 이런 강력하고 때로는 좀 기이해 보이기까지 하는 문화가 IBM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그렇게 일사불란한 문화를 가졌으면서 경영 방식은 경쟁 관리라는 정반대의 것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아, 컨텐션 매니지먼트? 네, 내부적으로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도록 구축했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회사가 반으로 쪼개지지 않나요? 그게 바로 IBM 문화의 힘입니다. 아무리 내부에서 격하게 대립하고 싸워도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IBM이다 라는 강한 소속감, 그 정체성이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오히려 시너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와, Think, 생각하라 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회사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경쟁 관리라는 것도 결국엔 강력한 문화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테들로 교수는 이 IBM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회사 슬로건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가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기계를 이해하려면 가족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톰 왓슨 시니어와 주니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저울이나 식칼 같은 잡다한 기계를 만들던 작은 회사를 정보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IBM이라는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으니까요. 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평생 삐걱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플레이보이로 불릴 만큼 방황했던 아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사람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죠? 맞아요. 자료에 있는 1956년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사진이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공식적으로 물려주는 자리인데 두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이 너무 어색하고 긴장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더 드라마틱한 건 왓슨 시니어가 그 사진을 찍고 불과 6주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6주 만에요? 와. 네. 아들은 아버지에게 온전히 인정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셈이죠. 그 사진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쩌면 시스템 360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순히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나는 아버지를 넘어섰다고 증명하려는 개인적인 싸움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테들로 교수가 지적하는 360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심리적 동기입니다. 왓슨 주니어는 평생 위대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가 만든 IBM을 완전히 허물고 자신만의 IBM을 새로 짓고 싶었던 겁니다. 아예 새로? 네. 시스템 360은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IBM이라는 회사를 통째로 재정의하는 거대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왓슨 주니어가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 IBM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렸죠. 10억 달러 기업이 되는데 45년이 걸렸는데 20억 달러까지는 단 4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누가 회사 전체를 건 도박을 하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결정이 왜 도박이라고 불리는지 알려줍니다. 360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돈이 50억 달러입니다. 1960년대에 50억 달러죠. 50억 달러요? 1960년대에 감이 전혀 안 오네요. 테들로 교수가 이걸 오늘날의 가치로 아주 실감나게 비유해 줍니다. 구글이 32주억 달러를 그리고 월마트가 무려 7,20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7,200억 달러요? 네, 자신들의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전부 없애버리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해요. 와, 이건 그냥 도박이 아니라 회사를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는 결정이었네요.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을 감수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여러 문제가 고마터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IBM의 컴퓨터 제품군들이 뭐랄까 제멋대로였다는 겁니다. 제멋대로요? 네, 수십 종류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서로 전혀 호환이 안 됐어요. 아, 여기서 360의 의미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360도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뜻으로 작은 컴퓨터부터 큰 컴퓨터까지 모든 제품 라인을 하나의 아키텍처로 통일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IBM의 작은 컴퓨터를 쓰다가 회사가 성장해서 더 큰 컴퓨터가 필요해지면 네.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를 전부 버리고 새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호환이 안 되니까요. 아, 고객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이 이중으로 드는 셈이고 IBM 입장에서도 손해가 컸겠네요. 그렇습니다. 첫째, 각 제품 라인마다 별도의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력을 유지해야 하니 내부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둘째, 고객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이번엔 다른 회사 제품을 써볼까 하고 경쟁사를 검토할 기회를 매번 주는 셈이었습니다. 고객 이탈의 유형이 항상 있었던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영업사원 한 명이 6에서 7개나 되는 완전히 다른 제품 라인을 전부 이해하고 파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 듣고 보니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테들러 교수가 당시 유통업계의 IBM이었던 시어스 백화점을 예로 든 게 딱 들어맞네요. 네, 시어스. 시어스는 자신들의 성공에 취해서 시카고의 거대한 시어스 타워를 세우며 자축하는 동안 샘 월트는 월마트를 만들어 유통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맞아요. IBM은 그 시어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했던 거군요. 그들은 업계 리더였지만 영원한 리더는 없다는 사실을,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큰 위기를 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이 모든 것을 거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겠죠.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것에 출시일을 못 박았다는 당시 경영진의 회고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1965년에 36 위기라고 불리는 최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드웨어는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전히 수렁에 빠졌어요. 아, 소프트웨어가. 네. 게다가 새로운 마이크로 전자공학 부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들여 전국의 공장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수요 예측도 완전히 빗나갔고요. 가족의 비극도 있었다고요? 네.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왓슨 주니어가 자신의 동생을 프로젝트에 투입시켰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동생은 IBM에서의 경력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까지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IBM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979년에는 IBM의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 7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높았다고 하니 시스템 360이 그야말로 산업의 표준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끈 톰 왓슨 주니어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훗날 인텔의 앤디 그로브가 오직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유명한 말이죠. 왓슨 주니어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는 성공에 안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리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강력한 기업 문화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려 했던 한 아들의 개인적인 드라마, 그리고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을 감지하고 모든 것을 건 대담한 결단, 이 세 가지가 합쳐져 20세기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도박 중 하나를 성공으로 이끈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하고 조직 내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가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IBM 360의 사례는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혁신을 이끄는 데 있어 두려움과 편집증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 두려움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언제 우리를 마비시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